반갑습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죠? 네. 편하게. 제가 그 구채환 PD님한테 이 말씀을 듣고 저는 뭐 그냥 회의에 와서 얼굴만 보여주면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날짜가 잡혔다고 그 다음에 안각화와 관광이라 해야 되나? 그런 주제로 해달라고 해서 뭘 해야 되나 이제 계속 며칠 동안 고민했습니다. 뻔한 이야기지만 뻔한 이야기를 어떻게 좀 다르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어쨌든 제가 오늘 슬라이드를 한 60여 장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때로는 제가 워낙 이 안각화를 사랑하니까 좀 거친 언사가 나오더라도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저는 사람들한테 유라시아 대륙 저 끝 스칸디나비아에서부터 태평양 연안까지를 횡단을 하면서 조사를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안각화가 있는 곳은 어디든지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아프리카 우간다까지 갔다가 고생 엄청 하고 왔습니다. 갔던 이유는 역시 이제 안각화를 보고 오겠다는. 근데 왜 안각화를 보러 갔느냐? 그건 딱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울산 안각화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걸 우리 내부에서, 국내에서 아무리 우리가 이렇게 자랑을 해봐도 우리끼리만 이야기해가지고는 국제 무대에서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 세계의 바위 그림을 갖다 놔놓고 안각화를 갖다 놔놓고 거기에서 우리의 보편성, 그러니까 전 지역에 있는 안각화와 우리가 같은 성질은 뭐며 그 다음에 또 전혀 그쪽 지역들하고 다른 우리만의 독창성, 독자성, 이것은 무엇인지를 밝혀보고 싶은 마음에 약 40년을 필드를 뛰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구석구석 안 다닌 데가 없고, 그 다음에 갔는 데마다 거진 대부분이 책들을 만들어서 출간을 시켜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울산 안각화입니다. 울산 안각화가 그러니까 이제 어떤 독자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이렇게 뭐 몇몇 분들은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99년 6월에 러시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받고 그 다음에 그해 9월에 들어와서 국내에 들어와서 운이 좋게도 그해 10월 11월쯤에 예술의 전당하고 이 콘택에 대해서 예술의 전당이 그 이듬해인 2000년 7월부터 신화 전시회라는 전시회를 기획하게 됐는데, 제가 러시아에서 박사학위 받으면서 써먹었던 도면을 보고 우리 울산 안각화도 그렇게 좀 그려주면 좋겠다 해서 운 좋게도 제가 이렇게 이 대곡립 국보 제 285 대곡립 안각화를 5월달에 이렇게 완전히 전부 다 이렇게 그렸는데 손으로 직접 다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이건 전부 다 비닐로 다 떠낸 겁니다. 비닐로 이렇게 다 떠낸 걸 한쪽에서는 이걸 먹선으로 전부 다 1:1 사이즈의 먹선 도면을 만들고, 또 한쪽에서는 이걸 채색 작업을 해가지고 예술의 전당에 3개월 동안 7월, 8월, 9월 여름 특별 전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급하게 도면을 만들었지만 이걸 이제 다 분석을 했습니다. 컴퓨터 속에서 다 분석을 해가지고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고래는 회색에서 검정색 계통으로 고래는 전부 다 분류를 하고, 그 다음에 거북은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사람은 금색, 노란색으로
호랑이는 붉은색으로, 그 다음에 배는, 젓고 다니는 배는 보라색,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분류를 해서 딱 한 번에 보면 이게 뭐다 하는 걸, 이게 육지동물인지 해양동물인지 새인지 이런 걸 다 알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운 좋게도 이게 2000년 5월부터 해서 7월까지 작업을 했고, 이게 이제 그 울산시 당시에 심한구 시장님이었고, 그 다음에 허은욱 문화체육관광국장이었습니다. 그 허 국장님이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저한테 다시 천전리도 똑같이 그려달라, 이렇게 해서 이제 천전리도 또 손으로 직접 다 그린, 그래서 이제 이거는 유일무이하다 할 정도로 전체 도면을 비닐로 다 떠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제 소개를 지금 사실은 해드리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본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주 이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경주, 신라, 국도, 또 첨성대, 또 하여튼 경주 하면은 아마 많은 이미지들이 떠오르겠죠. 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보편적으로 다 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불국사, 석굴암, 첨성대, 보석정, 뭐 황룡사 구층 석탑, 뭐 목탑입니까? 어쨌든 요런, 그래서 뭐냐면 이게 한국 그 고대 문화의 어떤 정수처럼 그렇게 이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딱 경주 하면은 신라의 고도, 한국 문화, 관광, 예술의 어떤 아이콘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울산 하면 뭐가 생각이 날까요? 공단. 예, 다 뻔합니다. 그 옆에 있는 울산, 경주는, 가까이 있는 경주는 문화 관광 컨셉인데, 울산 하면은 첫 딱 인상이, 이미지가 공단입니다.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이제 조금 저기 한 발 빼줘가지고 뭐가 나오느냐면 간절곶, 그 다음에 석유화학단지. 그래서 뭐냐면 이 울산은 공업 입국의 아이콘, 한국 공업 입국의 아이콘으로 공업탑이 서져 있고, 그럼에도 또 계속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처용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90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이 울산이라는 것은 20세기에 한국의 한 울산이 신화를 창출해냈다. 그건 뭐냐면 공업도시다. 공업 입국을 이렇게 상징하는 아이콘으로 발전시키는데 성공했는 도시가 아닌가. 그래서 전 세계가, 솔직히 전 세계가 이 한국의 울산과 같은 공단을 갖기를, 사실은 개발도상국은 이 울산이 롤 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 이제 저는 이걸 이렇게 하면서 진작부터 이제 안각화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떻게 여기 울산에 현대중공업이, 현대조선소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석유화학단지가 왜 울산에 들어서게 됐느냐, 이걸 이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게 쭉 저의 연구의 한 축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걸 보다 보니까 말매의 눈물, 이렇게, 잠시만요. 이 말매의 눈물 하는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말매라는 게 스웨덴의 남부에 있는 도시, 조그마한 도시라고 해야 되겠죠. 도시인데 거기에 크레인, 이게 그 북유럽에서 가장 중심적인
조선업의 그 센터였고 조선업의 상징이 바로 이 크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거기에서는 사양 사업이 되다 보니까 배도 만들 수도 없고 만들어지지도 않고 그냥 그걸 놀리는 것만 해도 돈이 엄청난 돈이 나니까 이걸 단돈 1달러에 현대중공업에 팔았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팔려서 해체돼서 나갈 때 말미에 주민들이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이 조선업의 축이 말미에서 현대 중공업으로 옮겨오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전에도 물론 그 선박은 제조되었겠지만 이제 명실상부하게 일본도 누르고 이게 이제 아시아 세계의 조선업의 센터가 바로 이 현대중공업이었다. 그런데 그래서 뭐냐면 한국의 현대중공업이 전 세계의 선박의 중요한 생산국으로 자리를 잡았는데 근데 1990년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중공업 공단의 프레임이 문화로 이제 이게 공업이 안 돼. 이제 공업으로서는 안 되겠어. 그래서 뭐냐 패러다임을 문화 쪽으로 바꾸는 서서히 그런 조짐들이 이 울산 시내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0세기가 들어서면서는 바로 공업에서 문화로 이게 패러다임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되는 게 또 뭐냐면 안각하고 처용이고 그 다음에 또 그 부산 영화제가 있습니까? 네. 부산 영화제와 같은 영화제를 울산에서도 개최하겠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 페스티벌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면서 한편은 시립박물관도 짓고 또 최근에는 시립미술관도 짓고 그 다음에 또 태화강 그 일대가 국가정원으로 또 이렇게 지정이 되고 영남마을 부스가 또 이 관광의 어떤 또 하나의 한 축을 만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무시할래 해도 울산 하면 이 안각화 이걸 제껴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울산에서 이 안각화를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뭐 하여튼 여기서는 국보 2개의 국보가 있고 이렇게 해본들 울산에서 한 발자국만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게 뭔데? 이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새해가 되면 간절곶이 팍착하고 차가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다음에 또 대형암, 영남 알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각광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렇게 각광받아도 그것들을 다 합해도 자 간절곶, 대항암, 영남 알프스, 처용 뭐 다 합해도 이 안각화하면 그 앞에서는 사실은 이 무게의 중심이 완전히 기울어져 버리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건 아는데요. 근데 안각화 그러면 돋보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도대체 안각화가 뭐길래? 응? 뭐길래? 왜 그 모든 걸 다 합해가지고 놓은 것보다 안각화가 더 좋다,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이제 요걸 그러면 학계의 사람들 3사람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다시 경주로 왔습니다. 경주에 가면 다 있습니다. 뭐 대릉원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죠. 그 신라 천년의 고도가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정신 물질 문화의 어떤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죠. 지금 여기 보시는 이분은 김열규 교수입니다. 김열규. 여러분들 아시죠? 이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굉장히 유명한 인문학자입니다. 이분이 2000년도에 어느
학술 발표장에 오셨고 제가 이분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분이 뭐라고 했느냐면 전 경주를 다 줘도 울산 안각하고는 안 바꿔. 이분은 뭐냐면 안각화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은 거죠. 그리고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근데 그래서 뭐냐면 이런 첨성대, 석굴암 이런 거는 석굴암의 조형미는 미술사에 나오는 엄청난 중요한 어떤 뭐 엄정미, 순고미, 하여튼 수식이 어떤 수식을 갖다 붙여도 절대 그게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그림들. 그 다음에 또 지금 보시는 불국사, 다보탑, 석가탑 이게 다 국보입니다. 그런데 그것들 다 모은 것보다도 울산에 있는 안각화 두 개가 훨씬 더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전 경주를 다 줘도 울산 안각하고는 안 바꿔. 이런 그 이야기를 하신 거죠. 여기에 계시는 이분은 제 지도 교수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고 또 제가 시베리아에 4년 5년을 필드를 뛰었을 때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그 미누신스크 분지 청동기 시대를 45년 이상 조사를 했는 굉장히 그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하고 제가 이제 그 시베리아 일대를 조사를 하면서 같이 책을 만들어서 한국에 와서 이 울산 안각화를 보고 했는 이야기가 삼성 브랜드 그 총 삼성 브랜드보다 이 안각화가 그 자산적 가치가 더 높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이게 그 당시에 여기 왔을 때 누군가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요것도 신문기사에 한번 실린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였고요. 이거는 접니다. 저는 이 그림을 이제 2000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바로 지금 이 사진에 보이는 이 부분이 도면으로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뭔지 모릅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 개, 4개 이상 겹쳐져가 있어서 이게 문명대 선생이 이걸 조사를 하면서도 이게 뭔지 몰라서 이 여기에 있는 요걸 호랑이에 위험하니까 호랑이가 못 넘어오도록 방책을 세우는 거다. 이런 주장을 했는가 하면 여기 울타리 속에 동물을 갖다 놓고 키우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는 사슴목에다가 줄을 매서 가축화 시킨 것이다.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이 사슴은 뿔이 앞으로 요렇게 나간 거라고. 뿔이 앞으로 쭉 나간 거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했었죠. 해석을 했었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다른 그림이 나타났습니다. 이 밑에, 제일 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이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걸 다 제거하고 나면 여기에 2개 이런 게 있는데 앞에는 이런 모양의 제가 이게 지적하는 게 이게 지금 보입니까? 이 부분이 있는데 예, 보입니다. 이걸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에 이게 핑크색 위에 이 노란색 이거는 사람입니다. 사람인데 이걸 그때는 처음에 조사했는 문명대 선생님이 이게 뭔지를 몰라가지고 그냥 무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무시를 하고 이거는 오히려 이 사슴목에 그 매달린 꽃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아니야. 이게 딱 보니까 이게 바로 뭐냐. 두 척의 배가 한 마리의 고래를 잡는 이런 장면이 이 속에 그려져 있었던 거죠. 이게 어떻게 배라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포경하는 작살잡이라고 어떻게 주장해? 무슨 근거로? 이 부분입니다. 이거는 베링헤이 팩트메일이라고 하는 지역의 안각화 속에 있는 고래 잡는 장면인데 여기 잘 보시면요. 여기 사람이 서가 있는데 사람이 작살을 이렇게 드는데 작살의 전체 3분의 1을 전체를 그걸 나누면 3분의 1 지점 뒤로 3분의 1 지점에 작살을 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이 3분의 2가 앞부분에 나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둘 다 똑같습니다. 비례가.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은 작살을 그런 식으로 잡았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이건
스피츠베르겐이라고 하는 저 북극해 지역의 대항해 시대 포갱업자들이 고래를 잡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작사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이거는 일본 홋카이도 지역 그 북쪽에 그 벤텐지마라고 하는 섬이 있는데, 섬의 사람들이 이 바느질하는 뼈바늘 통에다가 고래잡이를 그리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요, 여기도 작살잡이가 이렇게 서가 있는데 작살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의 포갱업자들이 전부 다 작살을 이런 식으로 들고 있다는 걸 보니까, 그러면 이게 뭐냐, 이건 작살잡이죠. 작살잡인 거죠. 이 그림이 숨어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자, 그런데 이거는 인도네시아의 라말레라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도 뭐냐면 작살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도 이런 모양으로 고래를 잡고 있습니다. 고래를 잡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딱 같은 모양이죠. 이 대곡리 안각화 속에, 대곡리 안각화 제일 밑층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바로 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이 울산만이 세계 선단식 포갱업의 발상지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요 사이비 저기 제 어떤 이 주장을 누가 자기가 주장한다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제가 2000년도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래, 자, 다시 이제 경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주는 자타가 공인하는 문화 관광 도시입니다. 자타가. 경주는 경주가 한국사의 중심 무대로 들어선 건 당연히 신라 때문이죠. 신라 때문에. 경주가 자랑하는 아이콘은 불국사, 첨성대고, 석굴암, 이게 다 불교하고 관계. 불교는 기원 전 몇 세기가 되겠죠. 그런데 한국 인문학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인 김열규 박사, 그 다음에 전 세계의 청동기, 시베리아 청동기, 그것도 이렇게 청동기 시대가 굉장히 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한국 청동기의 발원지가 시베리아의 미누신스크 분지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공부하는 사람이 이 우리나라 안각화를 보고 이게 경주, 삼성 이런 것보다도 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울산이고 울산 안각화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에서 돌아와가지고 딱 이걸 봤더니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방구대 안각화와 울주 천전리 맹문가 안각화. 정말로 제가 낯이 뜨거워서 이걸 볼 수가 없었어요. 왜? 방구대 안각화라고 지금 우리가 부르는 이 방구대는 이름이 잘못된 겁니다. 그건 대곡리라고 붙여야 돼요. 방구대를 기점으로 밑으로 1km에 있는 그걸 현지 사람들은 건너각단이라고. 건너각단의 안각화고, 그 다음에 위에는 천전리 안각화인데, 학구문에 이렇게 신라학에 매몰된 한국의 고대 사학자들이 안각화, 천전리 안각화 기하학적이니까, 그 다음 안각화는 모르니까 그 위에 써져 있는 글씨만 주구장창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글씨만. 그래서 뭐냐면 안각화는 뒷전이고 거기에 있는 글씨를 보다 보니까 맹문이라고 이렇게 붙인 거죠. 그런데 이 안각하고 맹문하고는 이름이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야,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역사학계에서는 안각하고 맹문이 같은 말인가 그조차도 몰라요. 다만 자기들이 아는 한자 지식을 가지고 내가 한자를 읽을 수 있으니까 그걸 해독해서 맹문이 중요해. 이렇게 해서 뭐냐면 처음에 이름 붙일 때 국보 제147호 천전리 각석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게는 각성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다. 안각화를 두고 왜 각성이라고 이름 붙이느냐고 자꾸 이야기를 해 들어가니까 이름을 바꿨는데 작년에 바꿨죠. 작년에 바꿨어요. 작년에 바꿨는데 거기에다가 안각화와 안각화 이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자, 한번 보실까요? 명문이 뭔가 사전에 찾아보면요. 쇠나 돌에 새긴 글, 이게 사전적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계 각지의 바위 그림을 말하는 현지어를 보면 뭐라고 하느냐면, 자, 우리가 안각화 페트로그래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페트로그래프. 그거는 영어이자 이 말의 어원은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그게 뭐냐면 베트로, 여러분들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베드로야, 내가 너를 기반으로 삼아서 교회를 짓는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베드로라고 하는 건 페트로입니다. 페트로는 바위입니다. 바위에 글리프, 색이다. 뭘 새겨? 글씨를 새기는 겁니다. 글씨를. 근데 자, 이거는 영어고, 그 다음에 그 어는 그리스어다.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이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 밑에 거는 피사니차입니다. 피사니차는 러시아어입니다. 이거는 피사츠라고는 이 동사 쓰다, 색이다, 쓰다 하는 말인데, 쓰다의 동명사, 쓰여진 것, 새겨진 것, 이런 말입니다. 이게 현지에서 쓰는, 안각화를 두고 쓰는 말, 이게 피사츠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수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말들이 전부 다 이게 다 글씨바입니다. 그런데 자, 경주 사람들이 이 안각화를 보고 입종 갈문왕이 이 지역에 와서 딱 보고 선석을 발견했다. 선석을. 그런데 그게 뭐냐면 글씨가 쓰여져 있어. 그래서 서석곡이다. 명서석곡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명서석곡. 경주 사람들이 와서 보고 이 천전의 안각화를 보고 뭐라고 하냐, 글바이라고 합니다. 글바이. 그런데 21세기 바로 이 시점에 우리나라 이렇게 그 문화재 이원이 이름을 붙이는 게 뭐예요? 안각화와 안각화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얼마나 이게 황당한 이런 이름을 붙이느냐. 그래서 제가 그 누군가 그게 그 참여했는 사람, 그게 이름이냐고. 이름을 갖다 그 안각화와 안각화 이렇게 붙이는 거라고. 이게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 안각화 연구자의 현 주소입니다. 전 세계 어느 지역의 안각화를 보든지 간에 안각화가,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성스러운 공간, 영원한 성스러운 공간이다. 한 번 그림이 그려지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서 또 그들의 언어를 또 거기다 새기고,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와서 또 그들의 언어를 새겨서 석기 시대, 중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청동기 초기, 중기, 후기, 철기, 고대 그림들이 쫙 새겨집니다. 그리고 문자가 생기면 거기 와서 글씨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안각화를 옛날에 게시판이다. 게시판.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 몰라.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여기 글이 중요해. 역사적으로 글이 중요해. 그래서 뭐냐, 나는 글이 중요하니까 명문이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서화동원론. 그림과 글은 뿌리가 같다, 몸체가 같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상형 문자는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 다 그림입니다. 그림이 점점 추상화되고 군사를 빼면 마지막으로 기호가 남겠죠. 부호가 남겠죠. 그게 상형입니다.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안각화에 호랑이의 피를 꽂혔습니다. 호랑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좋아하는 게 그 속에 그려져 있어. 지난번에 왜 개는 없느냐라는 이야기도 하셨죠. 이 안각화 속에 왜 개가 없어?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 사람들 저마다 다 관심이, 입맛이 다 달라서 뭐냐, 나는 이게 좋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자, 너무 좋다. 그러나 이 안각화의 가치가 10,000가지라고 하면 호랑이는 그게 1/1000의 1, 나머지 9,999개는 아직 손도 못 댔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만큼 이게 가치가 있다. 근데 여기는 어쨌든 특이한 게 뭐냐면 전 세계 바이기림들을 조사를 해보면 이 맹수들은 1마리 내지 2마리밖에 안 그려져요. 잘 보통은. 근데 23마리의 호랑이가 관찰됐습니다. 처음에 조사할 때 멧돼지가 더 많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멧돼지보다 호랑이가 더 많아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여담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가 곰 토템과 호랑이 토템이 있었는데 결국은 당구는 곰 토템에서 생긴 그이지만 요 일대에는 호랑이 토템,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물론 상응유사를 보면 상응유사 속에 감호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제부들도 잘 아실 테니까 한번 보시고 이 안각화는 우리 울산의 안각화는 대체 불가해요.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돼. 어떤 것으로도 대체가 안 되는 유일무이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뭔지 아시겠죠? 남대문입니다. 제가 그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데 우리 직장이 바로 이 옆에 있었어요. 제가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밤중에 불 나서 제가 내려와서 그 불 타는 걸 다 봤어요. 떨어져 내리는 거 다 보고 사진도 찍어 놓고 처참한 일이죠. 국보인데 근데 이걸 불 지르는 거 아닙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근데 이거 다 원상 복귀가 됐어요. 복구를 다 해냈습니다. 멋지게 더 멋지게 해놨어요. 물론 이 목재 건축이니까 불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이게 뭐가 있어요? 설계도가 있는 거예요. 응? 그걸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복원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각화는 복원이 가능합니까? 복원 못해요. 자, 안각화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삼성보다도 더 가치가 있고 전 울산 경주보다 더 크다는데 이 안각화가 딱 수면 위에 뜨는 순간에 어디하고 이렇게 부딪히게 됐냐? 물하고 부딪혔어요. 물속에 잠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물속에 잠기는 거는 뭐가 문제냐면 물과 안각화를 갖다 같은 선상에 놔놓고 물이 중요한, 안각화가 중요한 이 논쟁을 지금 25년 동안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25년. 네? 이 이야기가 바로 뭐냐면 이 거대한 담론을 시작하려는 순간에 뭐냐면 이거 보존을 어떻게 할까? 그때 이게 2000년 8월에 학술회의에 잘한다 울산이 김수진이라고 하는 서울대 교수, 문화재 보호를 하는 연구를 하는 교수한테 용역을 줍니다. 근데 이 교수가 4가지 안을 했어요. 첫 번째, 댐을 파괴하는 것. 두 번째, 차수백을 설치. 차수백이 뭐냐? 물을 안각화 앞에다가 새로 댐을 한 개 더 짓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안 들어가게. 너무나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댐을 지으면은 댐 속에다 댐을 지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면 물에서 보존이 되나요? 여름에 장 맞아가지고 내려오는 빗물, 산에서 내려오는 빗물을 어떻게 하고 맨날 펌프로 퍼낼 것인가? 그 다음에 유로를 변경하죠. 유로.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댐을 파괴한다는 이야기를 아예 씨알도 안 먹혔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그 이후에 곧장 그 박맹호 시장님이 시장이 되시면서 토목이 핵심 그게 되면서 이걸 유로를 변경할 거냐, 차수백을 쓸 거냐. 제가 이렇게 차수백 설치하는 순간 제가 가서 들어놓겠다 했어요. 응? 댐 속에다 갇혀있는 이 안각화를 또 댐을 쌓아서 가둘 거냐. 그때 학술회를 2010년 학술회를 했는데 세계 학자들이 왔습니다. 뭔 이야기를 했느냐면 아무도 보지 못하는 안각화 보호회가 뭐하게 유네스코에 등재를 하려면 모두가 볼 수 있는 공유할 수 있어야 그래야지 뭐냐 가치가 있다. 보존을 왜 하냐? 공유하려고 모두의 것으로 우리 모두의 것으로
저 먼 선사시대 걸 오늘의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지키고 보호하고 공유하는 거다.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상은 절대 등재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카이네틱 댐을 짓는데 20몇 억인가 돈을 들였어요. 지금은 흔적도 없어요. 전 처음부터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유리백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댐을, 그거는 애초에 안 되는 거예요. 보존한다고 준비해서 이루어놓은 것들, 그건 전부 다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성공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뭡니까? 댐을 없애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말 못해요. 댐을 없애면 돼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나중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 20년 동안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안각하고 뭐 그 물하고 뭐 맨날 이렇게 뭐 시장 바뀌면 시장마다 뭐 저 우문 때문에 물을 끌어오고 뭐 밀양 때문에 물을 끌고 오고 뭐 울산 사람들은 저 낙동강 물을 못 먹어 더러워서. 그럼 부산 사람은 어쩌라고? 자, 과연 안각화가 물하고 동격이죠. 여기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동격 아닙니다. 물은 얼마든지 우리가 어디 쓰든지 하여튼 간에 끌어올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각화가 사라지면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요 양시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이 일은 곧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은 곧 하지 말자. 우리는 안각화 보호할 때 안각화에 초점을 맞춰야지. 근데 자꾸 딴짓 하는, 딴말 하는 거는 뭐냐? 하지 말자는 거야. 그런 사이에, 그런 논리를 펴고 이렇게 그렇게 서로 아웅다웅하고 있는 사이에 대곡댐을 만들었어요. 대곡댐. 근데 그 대곡댐은 치수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치수 시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어요. 보십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바로 그 위에다가, 1km 위에다가. 천전이 1km 위에다 이 대곡댐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뭐냐면 대곡댐은 물을 가다 놓으면 밑에 사연댐은 물도 없어요. 내리 보내줘야 돼요. 이게 뭐예요? 울산시가 뭐냐면 공사하는 거. 그건 좋아. 공사하는 건 좋아. 돈이 나오니까 공사해야 돼. 그리고 수자원공사는 이렇게 해서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좋아. 땡큐 소마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다. 거듭 이야기를 하자면 전 세계 이 안각화는, 이 울산의 안각화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울산에만 있어요. 유일무이한 단 하나만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대체가 안 돼. 이 안각화는 대체가 안 돼. 대체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이러지. 안각화 천지만, 속된 말로 천지 삐까리잖아. 어디 가면 어디든지 다 안각화가 있어. 뭐 그렇죠. 너무 많아요. 유라시아 대륙 전 대륙에 다 있어요. 제가 스칸디나비아에서부터 베링해까지 다 다녔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잘라브루가라고 하는 카렐리아에 있는 안각화인데, 이게 제가 오래전에 찍은 사진이 돼가지고 사진 질이 좀 안 좋습니다. 여기도 고래잡이 장면이 있습니다. 이거는 몽골의 조스틴 하트라고 하는 지역인데, 이거는 고대의 안각화입니다. 여기는 이미 게마 무사, 이 마맹갑과 마갑을 치운 무사가 창을 들고, 이때는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베링해의 피크트메일의 안각화인데, 여기는 배들이 잔뜩, 사람도 한 명 보이죠. 배들이 잔뜩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당연히 고래를 잡으니까 배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국의 광서 화산이라고 하는 유적인데, 이거는 그림이 높이 300m 지점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지상에 제일 많이 있는 데가 60m부터 그림이 있어요. 밑에는 없어. 사람 손 닿는 데는 그림이 없어요. 도대체 이거 어떻게 그렸을까? 정말로 진짜
이게 유네스코에 등재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복건성에 바오징완이라고 하는 지역이 안 갖고 이는 키르기스탄 사이말르이 탓입니다. 의뢰를 거행하는 장면입니다. 요건 자세히 보시고 싶으면 제가 나중에 저를 한 번 더 부르세요. 이거는 이쪽에 우즈베키스탄의 사르미시라고 하는데 석기 시대부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번 그려진 자리는 계속 그린다고. 계속. 자, 이거는 몽골의 카자흐스탄하고 국경 지역에 있는 그림인데 이 말 한 마리가 사람 실물 때의 말이 그러죠. 실제 말 사이즈예요. 이거는 우수리 강변에 있는 안각화입니다. 여기는 얼굴 가면인데 여기는 뱀이 진짜 막 이 뱀이 기다리고 있어요. 엄청난 뱀이 진짜 정말로 막 이렇게 조사해야 됩니다. 여기는 보시면 여기 마차 그림이 있습니다. 마차. 요 밑에 있는 그림들은 스키타이 시대의 그림이고 이거는 고대 그림입니다. 시기 차이가 5세기, 6세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거죠. 계속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그보다 더 늦은 그림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있는데 근데 울산에 있는 그런 그림은 울산에만 있다는 거지. 그 특징이 뭐냐면 특장점이라고. 특별한 장점. 그게 뭐냐? 그거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 도감이 있다. 고래 도감.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딱 울산에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선단식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선단식 포경업의 발상지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전 세계 유일한 대공리만의 스타일 조형 양식이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다. 보편성이라는 것은 이게 파이 그림 유적이 대부분 벨봉, 외딴 봉우리, 그 다음 파이 그늘을 이루고 있고 거기 가서 이러면 소리가 막 울립니다. 소리 증폭 현상, 에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대부분이 가면 밑에 물이 있고 절벽이 있고 산이 있고 하늘이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옴팔로스 세계의 중심 배꼽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건 제가 2010 몇 년도에 12년인가 10 몇 년도에 영국 옥스포드지의 실일 논문입니다. 이 제 논문에 나와 있는 건데 제가 분류를 이 안각화 속에 있는 걸 딱 따가지고 분류를 하니까 최소 11가지의 고래가 저는 고래 박사가 아닙니다. 고래 박사가 아닌데 고래를 제가 분류를 해냈습니다. 분류를. 응? 그러니까 제가 고래 도감을 갖다 놔놓고 이거 맞춰서 보면 이렇게 분류가 된다는 거죠. 근데 스칸디나비아, 카렐리아 이런 지역의 고래 그림들, 그 다음 페크트메일 이런 지역의 고래 그림을 갖다 놔놓고 보면 잘라부리가는 벨루가라고 하는 흰 고래가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여기 저 페크트메일은 무슨 고래인지 그냥 고래야, 고래. 그런데 우리처럼 이렇게 보십시오. 주둥이가 뾰족하고 주둥이가 둥그르고 여기 가슴 지느러미가 이렇게 생겼어. 이런 고래 이게 없어요. 이건 뭐냐? 밍크 고래. 밍크 고래는 가운데 딱 하얀 줄 그게 무늬가 안 생겨요.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이건 브라이드 고래. 그 다음에 이거는 북방 긴수염 고래. 이건 참고래. 이건 대왕고래. 그 다음에 이거는 귀신고래. 귀신고래는 보시는 것처럼 요 딱 이만큼만 줄무늬가 이만큼만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지금까지는 이걸 뭐라고 했느냐면 꽃사슴이라고 얘기했어요. 꽃사슴. 천만에 no thank you. 꽃사슴 아닙니다. 이건 뭐냐? 이건 바로 혹등고래입니다. 이게 혹등고래입니다. 혹등고래. 혹등고래는 가슴 지느러미가 체장의 3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긴 가슴 지느러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슴 지느러미. 이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이걸 그렸는데 이거는 간단하게 증명돼. 이게 고래라는 것. 대공리 안각화 속에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보면 동물을 그린 스타일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이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뱅코 돌고래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좀 가슴 지느러미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종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건 돌고래입니다.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하는 저기 뭐라고 해요? 범고래. 범고래는 요게 특징입니다. 이 등지느러미 뾰족한 등지느러미. 여기 등지느러미가 뾰족한데 여기 바위가 깨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아시는 것처럼 이거는 향고래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 어떤 지역의 그림을 가서 봐도 이런 고래가 그려져 있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고래동화입니다. 이걸 봐냈다, 이걸 그려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그릴 수가 없어요. 여기 잘 보시면요, 새끼를 낳은 거예요. 새끼가 달려 있어요. 이게 그 엄청난 그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포갱업의 발상지다. 이건 뭐 두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포갱업의 발상지다. 왜? 이 역사를 다 고래잡이가 그려진 그림들을 나놓고 보면 제일 오래된 그림이 이거예요. 이게 지금 뭐 한국 학계 6,000년 전, 7,000년 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절대 하한입니다. 하한. 그게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는 우리 아직까지 몰라요. 더 다른 증거가 나오면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 그러면 아니, 석기시대에 사람들이 그러면 그게 석기시대 아니냐? 석기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배를 만들어? 프로는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프로는 도구를 탓하지 않습니다. 다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 다 배 만들어 굉장히 기가 막힌 배를 타고 다녔습니다. 지금까지 이 그림을 보고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게 문명대 선생 도면입니다. 문명대. 이거 가축을 키우는 울타리다. 가축을 키우는 울타리다. 그냥 뭐라고 해야 되니? 축사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것인데요. 제가 이걸 조사를 하면서 너무너무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울타리라고 하면 말뚝을 박았겠죠. 말뚝을 이렇게 아무래도 아무리 석기시대라 하지만은 그래도 좀 나무가 좀 그래도 좀 길쭉하면서 바른 나무를 구해가지고 박았겠죠. 그런데 그렇게 박았다면 여기 보시면요, 보십시오. 이거는 뭔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돼 있는데? 말뚝을 박았으면 여기는 왜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는데? 이상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울타리지? 저도 처음에 울타리인 줄 알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그린 도면을 갖다가 여기 바위에다 이거 먼저 그려놔놓고 이걸 그려가지고 여기에 얹어봤어요. 얹어가지고 다시 다 분석을 해봤어. 이게 정말로 이게 내가 잘못 봤나? 이런 동물이 있나? 하고 이렇게 이걸 본 거예요. 없어요. 근데 탁본을 쳤잖아. 문명대 선생님이. 그러니까 이렇게밖에 이렇게 못 봐는 거지. 왜? 탁본을 치면 안 봐요. 밑에 그림이 안 보여요. 종이에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찍으면 뭐가 나와요? 들어간 부분, 깨진 부분, 새긴 부분들은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뭐냐, 그걸 거꾸로 검정색을 칠해주는 거지. 근데 그렇게 칠하다 보면 이래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 봤어. 내 눈으로 이걸 10번도 더 봤어요. 내가 잘못 봤나고. 사진 갖다 대놓고, 그 다음에 탁본 갖다 대놓고, 계속해서 분석을 했는데, 난 그런 거 찾지 못했어. 그래서, 이게 뭔가, 이 배. 이 배가,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배인데, 제가 이게 배인지 사람들이 또 의심을 품어서, 이 고래를 끌고 가는 이 배를 여기 위에 얹어 놔놓고, 여기에 그려진 배들을 다 갖다 놓으니까 다 스타일이 다 똑같아.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것들을 또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에 여기 보시면 이 아래 위가 다 달라. 아래 위가 이 노젓는 배 이게 다른 거예요. 노를 그리는 거예요. 노를. 그래서 뭐냐, 이게 배였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 이미 석기시대의 중공업 단지가 울산만에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 보시면 제가 이거 조금 더 있으면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대공리식 동물 양식이 있다.
그걸 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전 세계의 그림은 그 지역 화가의 독창적인 조형 매너가 반영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버릇은 이래. 여러분들 혹시 세잔느라는 화가 아십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세잔느는 파사지라고 하는 기법이 있습니다. 세잔느는 항상 붓터치를 이렇게 씁니다. 고흐는 막 꿈틀꿈틀하게 이렇게 그립니다. 근데 고갱은 아주 이렇게 부드럽게 그립니다. 이 조형 매너입니다. 화가마다 다 달라요. 그림을 그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번역이라고 합니다. 번역. 사물을 보고 그걸, 사물은 다 입체감이 있잖아요. 입체감, 양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양감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을 펭귄으로 번역해 버리는 거지. 번역할 때 어떻게 번역해내느냐. 여기에 보면 석기 시대 그림들은 소위 이렇게 갈매기 길을 새간 날개를 펼친 것처럼 이런 모양의 등선을 가지고 전부 다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여기에다 끼워 맞추면 다 맞습니다. 이거는 그 키르기스탄의 사이말르이타시라고 하는 지역의 안각화인데 전부 다 동물을 이렇게 장구처럼 그려놨어요. 동물의 몸통을 장구처럼 그렸어요. 제가 이게 이제 이렇게 전부 다 그려놨는데 이게 그 지역 그 시대마다 다 독자성이 있어서 이거는 뭐냐면 스키타이 동물 양식이라고 합니다. 스키타이는 기원전 7세기 8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 4세기 사이에 흑해 연안에 흑해 동북 연안 쪽의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요와 같은 이 황금 사슴이 나왔죠. 딱 보니까 희한해. 이렇게 목을 쭉 빼고 뿔은 등선을 따라서 엉덩이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다리는 앞뒤 다리를 이렇게 붙였어. 이렇게 붙였는데 이게 흑해 연안에서부터 가자와 팽원을 거쳐서 몽골을 거쳐서 대흥안냉까지 전 지역에 이게 다 그려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몽골에 가면 사슴돌이라고 합니다. 사슴을 새기는 돌이에요. 이게 1500개 정도가 몽골에서 발견됐어요. 근데 전부 다 이렇게 그려놨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건 안각화 속의 사슴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조형물, 청동, 금동, 조형물, 그 다음에 안각화, 비석 다 똑같이 이런 걸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시대 양식이라고 합니다. 시대. 이 스키타이 시대에는 이런 그림만 그립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게 나오면 이건 스키타이 바운다리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안각화를 보면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이게 보시면요, 제가 잘 그리는데 이 몸통을 3등분을 하면 여기에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길을 붙여주고 목을 붙여주고 이렇게 다리를 붙여주고 그다음에 여기 꼬리를 붙여주면 이게 사슴이 됩니다. 제가 잘 그립니다. 그런데 여기도 컴퓨터가 돼요. 제가 좀 못 그릴 건데, 그러니까 2대1 몸통은 2대1 직사각형에다가 얼굴을 붙이는 거죠. 얼굴에 낯을 머리를 붙이는 거지. 그 다음에 꼬리를 붙이는데 사슴은 꼬리가 짧습니다. 사슴. 근데 말이나 소는 꼬리가 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소는 뿔이 납니다. 이렇게 그리면 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 극인데 이게 초창기의 양식입니다. 그 다음에 고래는 보면 전체 길이를 딱 나누면 3등분을 하면 이 제일 긴 폭은 그게 한 등분이 됩니다. 이렇게 그려놨고 그 앞부분에 3분의 1 지점에 가슴 지느러미가 나옵니다. 가슴 지느러미. 그리는 게 너무 쉬워요. 이 사람들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뭐냐면 딱딱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동세, 움직임을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는 것처럼 리드미컬하게 그리는 거지. 근데 초기의 그림들은 전부 다 정형 2대1의 몸통에 멧돼지는 여기에다가 주둥이를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해주고 꼬리를 이렇게 올립니다. 그
그다음에 호랑이 그려볼게요. 쉽습니다. 이거. 호랑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갱각골이 푹 튀어나옵니다. 갱각골이. 그리고 호랑이의 특징은 바로 이 꼬리 지느러미인데 꼬리가 이렇게 위로 감아 올립니다. 이것만 딱 보면 되는데 이 울산의 안각화 속에 대부분의 동물들은 전부 다 몸통에서 뒷다리가 기역자로 딱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조금씩 변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깨집니다. 아주 제3기에 들어가면 이게 깨지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런 식으로 그려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2그룹의 이거는 전 세계 어디에 가도 이런 스타일의 동물은 없습니다. 바로 이게 대공리식 동물 양식이다. 유일한 동물 양식인 거죠. 미술사를 새로 써야 되는 겁니다. 네? 이런 그림이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여기에는 울산 동삼동 패총에서 나온 토기 파편에 새겨진 사슴인데 이게 3,500년 전입니다. 기원전. 그 정도 되면은 플러스 2,000년을 더해주면 5,500년 전이 되겠죠. 이전의 그림인데 이거는 2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에 과도기적인 단계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연대가 나오는 거죠. 연대가 5,500년 전 이전의 그림이다. 이런 그림을 남겨 누가 남길 수 있을 거예요? 돈도 없어. 오늘 먹을 것도 없어. 오늘 가서 저 조개를 따야지. 미역을 채취를 해야 돼. 오늘 혹은 감자라도 캐야 돼. 지금 뿌리라도 파야 돼. 이런 사람 그림 못 그립니다. 누가 그릴까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고래 한 마리를 뭐 70톤, 80톤 이렇게 치면 고래 한 마리에 고기가 60톤은 나옵니다. 60톤 고기가. 좀 빼고 막 뺄 거 빼고 막 속에 내장 속에 못 먹는 거 빼고 그러면 한 40kg 나온다. 40톤 정도 나온다 치자. 그 다음에 기름이 20톤이 나옵니다. 기름 20톤. 이게 뻥이 아닙니다. 제가 이거 뻥 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7마리 일본에서 나온 기록입니다. 7마리 1년 동안 고기 안 잡아도 돼. 먹고 살아. 7마리. 그 정도의 고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고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고래 2마리 잡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 팔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500이 만들고 뭐 별걸 다 만듭니다. 별걸 다 만드는 거죠. 고래 한 마리 잡으면 버리는 게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주식이 되는 것들은 버리는 게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보면 이런 그림을 남긴 사람들은 행정, 사회적으로, 과학, 기술적으로, 정신, 물질, 문화 다 조형예술적으로 뭐냐 굉장히 발달한 집단이 어디에? 울산만에 거주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뭘 했어요? 고래를 잡았던 사람. 고래를 잡았는데 그들 눈으로 고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고래를 최소한도로 여기에 들어오는 고래가 어떻게 생겼는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고래박물관 옆에 그 고래 연구소에 박사님들보다도 이 그림을 남긴 사람은 훨씬 더 고래 박사들이다. 진짜 훨씬 더 고래 박사들이다. 질문 좀 이따 하십시오. 지금 하실랍니까? 그런 고래를 잡았던 당사자들이나 그렸던 주체들하고 동일 인물이 가능성도 있는 거죠. 보지 않는 것 그릴 수 없다. 하지 않은 것 설명할 수가 없다. 이건 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보지 않고 아무리 말해줘도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이렇게 생겼어 고래가. 그거는 그렇게 생겼다는데 유럽 사람들이 고래를 처음에 그려놓은 그림을 보면 개상망청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안 보고 그랬기 때문에. 리얼리티가 구현된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이걸 조사를 하고 난 그때부터 이 울산만이 이게 울산만이고 쭉 이게 태화강의 대곡천을 거슬러 여기 안각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2000년부터 저는 여기가
뭐냐? 태화강의 선사 문화가 발상한 지역. 태화강의 선사 문화가 이 울산만의 한국의 가장 오래된 문화가 여기 꽃이 피었는데 그걸 잘 말 안 하더라고. 그게 뭐가 있냐면 울산에 선사 조선소가 있었다. 그걸 뭐냐면 여기에 배를 만드는 과정을 그림으로 유감스럽게도 안 남겨놨어. 그런데 배는 있어. 그 배가 뭐냐면 그들이 썼던 배라는 걸 말해주는 거잖아. 조선소가 있었다. 그 다음에 고래를 잡았잖아요. 저런 고래를 잡았잖아. 잡았다는 것은 해체를 했다는 거지. 해체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기도 먹고 기름도 얻어요. 기름은 석기 시대부터 지금까지 기름이 한 번도 그 중요함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름. 그래서 선사시대에 고래 정류소가 있었다. 정류 공장이 있었다. 그 다음에 고래학의 메카다. 울산이. 이걸 지금은 전 세계의 안각화, 특히 고래와 관련된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여기 보시면 이 안각화 속에 새겨져 있는 이걸 통해서 선사시대에 이런 조선소가 있었다. 선사시대에 이런 정류 공장이 있었다. 모르기는 해도 자동차는 없어요. 자동차는 없는데 그런 거대한 나무들을 옮겨야 돼요. 뭔가를 옮겨야 되면은 수레 같은 게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이미 있었다. 그러므로 안각화는 어떤 지역의 역사적 연원, 그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다음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오늘 이 지점에 서가 있는지, 그 다음에 현재 내가 어디에 서가 있는지,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살피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누리고 왔던 것들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답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거죠. 여기 뭔지 아십니까? 좀 이거 알기가 좀 힘들 겁니다. 이거는 이 색깔이 좀 짙음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보시면요. 이게 동물입니다. 동물 두 마리가 말입니다. 이 말. 좀 이상하게 되네요. 자, 이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바퀴입니다. 바퀴. 예, 바퀴인데 바퀴를 이쪽에서 보고 전개도식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선사시대에는 중심이 없습니다. 다 시점 화법이라고 합니다. 시점이 여러 군데에서 바라보는 거죠. 말은 양쪽에서 보고 그 다음 차체는 위에서 내려다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차를 그려놓은 건데 이게 고대에 오면서는 이렇게 진짜 마차처럼 그려놨어요. 근데 자, 처음에 청동기 시대의 마차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타고 다니는 자동차입니다. 앞으로 차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인류가 혹은 석기시대 사람들이 석기시대부터 청동기 철기를 거쳐서 오늘에 이르는 과정의 문명의 테크놀로지의 어떤 발전 과정, 이걸 설명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왔어. 이렇게 이제 여기 그 다음 이건 뭘까요? 이건 뭘까요? 저는 항상 이렇게 엉뚱한 상상을 해봅니다. 지금은 주차난이 이렇게 너무 심해. 주차난이 너무 심해서 자, 아침에 타고 올 때는 바람을 빡빡 넣어가지고 딱 와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바람을 딱 빼가지고는 딱 접어서 포켓에 딱 넣어. 너무 오버했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자동차가 하늘을 날 거다. 근데 지금 날고 있어요.
제 상상이 너무 엉뚱한 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자동차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 근데 우리가 바로 지금 서 있는 지점은 여기라는 거죠. 여기. 이 지점에 제가 서 있어요. 거슬러 올라가면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이거의 고행은 뭘까요? 요 마차의 고행은 뭘까요? 바퀴입니다. 바퀴. 바퀴를 딱 발견하는 순간에 이게 굴러간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 뭐? 말을.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파워를 말할 때 마력이라고 합니다. 마력이 여기서 나온 거죠. 마력이. 한 번도 지금 세상이 많이 바뀌어가 수백 세기가 지냈지만 지금도 여전히 마력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문명의 그늘을 거슬러 올라가는데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여기 있던 배입니다. 이 양각화 속에 나온 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배가 아마 중간에 여러 개가 있었는데 제가 이 설명을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해드리면 요 모양이 좀 비슷해요. 이건 조선시대 판옥선입니다. 그런데 요때는 요런 배가 지냈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가스를 싣고 다녀야 되고 석유를 싣고 다녀야 돼. 그런 시대가 되니까 그 다음에 한번 멀리 가야 되니까 큰 배를 만든 거예요. 자, 이제는 뭐 어떤 배가 나올까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영감을 받아야 되고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런 게 기폭제로 작용한다. 울산 앞바다는 옛날부터 고래바다라고 했습니다. 고래바다, 경해 고래바다라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조선시대에도 죽은 고래가 많이 떠내려왔는데 하도 세금이 무서워서 사람들이 고래가 죽어도 그들도 안 먹어요. 그러나 석기시대 사람들은 고래를 먹고 살았지. 고래는 바로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래 한 마리를 잡으면 고기를 가지고 7마리 1년 동안을 먹고 살 수 있는 고기가 제공이 돼. 거기에다 플러스 뭐요? 기름이 나와. 우리는 고기를 먹지만 유럽 사람들은 전부 다 기름이에요. 고래를 잡는 거는 기름 때문에 잡아요. 그 밖에 또 원자재들이 굉장히 많아. 그런데 이 고래를 잡아야 돼. 고래를 잡아야 되는데 고래를 어떻게 잡아? 고래를 잡아야 되죠. 고래가 이렇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 사람들 생각하겠죠. 바다로 가야 돼. 그래서 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조선술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그럼 고래를 잡으려면 배를 만들고 또 고래를 잡으려면 작사를 만들어야 돼. 고래를 잡으려면 또 노를 져야 돼. 배를 져야 돼. 고래를 잡으려면 부구를 만들어야 돼. 고래를 잡으려면 또 이렇게 줄을 이렇게 엄청난 고래에 이렇게 등심이라나요? 고래 심지가 따는 거. 하여튼 간에 그렇게 질긴 줄을 만들어요. 거기다 플러스 뭐 고래를 보다 보니까 고래 종류를 다 알게 돼. 그래서 고래 분류학이 울산만에는 발달한 거죠. 고래가 이렇게 많다 보니까 대항해 시대 15세기 이후에 전 세계에 뭐냐면 사람들이 기름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냐면 고래를 잡는 거예요. 고래를. 그런데 이 동해바다에 고래가 천지야.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사방팔방에서 고래를 잡으러 와. 그래서 뭐냐면 그때 프랑스 사람들이 독도를 지나가다가 돌섬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리앙쿠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세계에 알려지게 된 리앙쿠르라는 돌섬이라는 게 발견되게 된 거예요. 고래 잡으러 와서. 근데 제가 직장을 다닐 때 제가 통부가 역사재단에 근무를 했었는데 이 독도가 이렇게 중요한 또 하나의 연구 파트가 돼가지고 거기를 갔어요. 울릉도로 갔어요. 울릉도에 가니까 정어리 캔 간스메라 그러잖아. 캔 공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충격받았어요. 와, 이게 무슨 소리야. 비스케만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고래잡이가 6세기, 7세기 이때 시작돼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고래를 잡은 거는 고래를 잡은 게 아니야. 정어리를 잡으려고 그물을 쳐놓는데 정어리를 먹으러 이 고래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쳐놓은 그물을 다 이 고래들이 망치니까 고래를 쫓으러 가면서 포갱을 하게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포갱업의 시작이다라고 유럽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이 동해 바다에 먹거리가 풍부하다. 응? 제가 너무 오랫동안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하시면. 아직 많이 남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걸 보고 선사시대 하이테크놀로지 이 공단이 바로 이 울산만에 있었다. 응? 이걸 말하는 거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바로 유전이 발견돼요. 유전이 발견되고 나서는 고래를 잡을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냐면 이제는 이런 유조선이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 울산에서 안각하는 어떤 신세인가? 찬밥 신세다. 저는 이걸 돼지목에 진주 목걸이를 걸어놓은 거다. 좀 울산 사람들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안각화를 가지고 울산 돈이 많이 나와요. 제가 모르긴 해도. 근데 소수의 문화 권력자들이 가지고 노는 꿀단지다. 울산 시민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 이래도 좋아 저래도 좋아. 나 문간에 특별한 의미도 없는 것 같아. 먼저 시끌시끌하고 뭐 신석기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청동기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내가 무슨 상관이야. 피부로 실감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전문가들이 알아서 하고 행정 공무원들이 알아서 하는 그런 요적으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닌가. 이 돼지목의 진주 목걸이입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이런 말. 분에 넘치는, 울산 시민에 넘치는 게 바로 안각화 아닌가. 이게 만약에 일본에 있었다. 그러면 일본에 이게 홋카이도에 있는 후고페라고 하는 안각화입니다. 이걸 일본 사람들은 이게 우리처럼 바위 그늘인데 바위 그늘이 좀 그으니까 굴처럼 앞이 막혀버렸어. 그냥 이걸 페셜의 동굴이라고 그렇게 말하자면 사실은 이것도 안각화입니다. 근데 이거 발견되자마자 어떻게 했느냐면 바로 다 둘러 씌워봤습니다. 다 둘러 씌우고 여기 지금 이게 유적인데요. 다 둘러 씌워버리고 제가 거기 2번 갔습니다. 들어가면 신발에다가 보호 장비 신고 뭐 이거 신고 가운 입고 마스크 끼고 그래 들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이거 귀한 거네. 소중히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겠죠. 일본 사람들이 이 안각화 우리 안각화를 보고 이렇게 해놓은 걸 보고 이게 일본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야단 법석을 쳤겠죠. 난리 법석을 쳤겠죠. 전 세계 사람들 불러서 구경시키고 별의별 쇼를 다 보이겠죠. 일본의 안각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볼거리가 없어요. 이게 주술사라고 그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주술사. 어쨌든 그런 유적을, 그러니까 아까 먼저 말씀드렸지만 경주 오고도 경주를 다 준데도 이거 안각하고 못 바꾼다고. 삼성 가치가 뭐 얼마 되는지 저는 잘 모르지만 그것도 더 크다. 근데 이게 바로 특정 지역의 이 안각하는 자연 환경, 문화 주인공이에요. 그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는지, 그 사람들이 어떤 경제 활동을 했는지, 그다음에 그들이 뭘 만들어냈는지, 어떻게 그렸는지 이걸 다 살피게 해준다는 거죠. 그렇게 살필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이걸 보고 뭐 이런 도상 언어다. 도상, 그림 언어, 그림 문자, 바이, 책, 도서관. 왜? 그림이 막 석기 시대부터 시작해서 고대까지 쭉 나와 있으니까 도서관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 그 바뀌어서 이제 울산도 어쨌든 이제 그 원자력으로 대체를 하고 수소차도 만든다 하고 대체 에너지도 한다 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지금 말하는 이 원자력, 수소, 대체 에너지, 태양광, 풍력, 조력 이런 것들 다 뭡니까? 다 바꿔서 말하자면 이게 석기시대의 고래예요. 고래. 석기시대의 고래를 갖다 했는 게 시대가 바뀌니까 이렇게 우리가 쓰는 가용 에너지들이 바뀌어버린 거죠. 울산은 그러면 이런 그걸 가지고 있는데, 이런 문화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울산의 대표적 랜드마크는 뭐냐? 울산의 대표적 랜드마크가 뭡니까? 뭐를 우리가 자랑합니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어디에도 살필 수 없는 전 세계 유일한 것, 제가 아까 쭉 말씀을 드렸죠. 그게 있는데, 자 멀리 프랑스 가면 몽마르트, 모스크바에 가면 아르바트, 중국에 가면 치조빠 뭐예요?
지저빵 이렇게 하나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이 있다며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서울에 가면 인사동이 있어요. 울산에 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로컬에 대한, 우리 로컬에 대한, 우리 지역에 대한, 우리 풍토에 대한, 우리 거에 대한 저기 자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 보십시오. 랜드마크입니다. 이거 파리 에펠탑 세울 때 난리 법석을 쳤습니다. 이거 반대론자하고 아마 지금 한국의 사회하고 비슷할 거예요. 이게 찬성 반대 이걸로 막 쫙 갈라져가지고 엄청난 그게 생겼는데 그 이렇게 이때는 철의 시대니까 이 에펠탑을 세웠죠. 지금 프랑스의 상징이 뭡니까? 에펠탑이에요. 이게 자유의 여신상도 미국의 하나의 상징물이 됐죠. 이거는 리오데자네이루인가 뭐 그런 지역의 이 예수상입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다 사람들이 바글바글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바글바글할까? 이거는 황리단길이라는 데입니다. 이거는 인사동입니다. 이거는 치저바입니다. 이거는 몽마르트입니다. 이거는 아르바트입니다. 왜 사람들이 모일까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롯데 월드타워입니다. 왜 여기 사람들이 바글바글 할까요? 여기 하루 저녁 가서 한 번 밥을 먹는데도 10만 원인가 안 돼요. 그런데도 와요. 왜 갈까요? 여기 가면 다 해결이 됩니다. 뭐 보고 듣고 배우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사고 자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우리 울산에 그런 게 있습니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시계도 이렇게 시계 한 개 차면 우리 아버지가 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시계를 사줬어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이렇게 그렇게 들고 다녔던 게 한 40년 전인 것 같습니다. 카메라 영감생신 이건 제가 돈 벌어서 샀습니다. 컴퓨터는 286부터 시작했겠죠. 자, 전화기 이거 기억나시죠? 다 기억나실 겁니다. 이거 계산기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다 뭐냐면 다 필요 없어졌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요 하나로 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 뭘까요? 여기 뭐가 나와야 될까요? 우리 관광 문화의 콘셉트를 잡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석기 시대에 울산에 안각가를 남긴 사람들 DNA가 우리 울산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것이 뭐냐면 울산의 기적을 울산만의 기적을 남겼다, 만들었다. 그 20세기였다. 20세기. 그래서 그걸 20세기 울산 컬처라고 하자. 그렇다면 21세기 울산 컬처는 어떻게 돼야 되는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이거는 늘 우리가 이렇게 고민해야 되는 문제겠죠. 뭐 어느 순간부터 석유, 화학, 화학공업, 중공업 이런 단지들이 울산에서 만들어졌고 그게 한동안 계속 가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사양 산업이 되겠죠. 그럼 그 대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대체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울산은 이제 서서히 문화 쪽으로 탈바꿈을 변신을 시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박물관 세웠다고, 미술관 세웠다고 시간이 가야 됩니다. 시간이 쌓여야 됩니다. 하드웨어 구축해놔놓고 그게다 시간이 오랜 시간이 가면서 그래서 인문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되겠죠. 인문이 그래야지 문화가 되겠죠. 울산은 이미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자연이 있습니다. 문화가 있습니다. 관광 인프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통합시키는 하나로 통합시키는 컨트롤 타워 시스템은 없다. 그래서 안타깝다. 울산은 경제적으로 돈도 많아요. 기술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통합시켜서 하나로 만들까? 커넥션이다. 커넥션. 연결을 시키는 커넥션을 해줘야 되는데 이제는 뭐냐 멀티 소사이어티를 갖다 만들어야 된다. 하이브리드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야 된다.
멀티 투어 인프라스트럭처 이렇게 말하면 좀 발음이 제가 좀 꼬여서 볼거리, 놀거리, 먹을거리, 살거리, 입을거리 그런 거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요. 거리가 있는 거리를 만들어요. 그걸 이렇게 통합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소사이어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뭐냐면 컨베이어 벨트가 갖다 여러 개의 구석이 있는데 그걸 하나로 돌릴 수 있는, 이을 수 있는 컨베이어 벨트,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바로 이 고래잡이 배에서 요 배를 보고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이 울산만의 울산 지역의 태화강과 이 고래바다를 어떻게 이렇게 하나의 통합 어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서 관광, 레저, 산업, 교육 이것들을 다 통합시켜낼 것인가.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제와 내일의 가운데에서 가는 겁니다. 가운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제 향유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일을 모색하는 젊은 과학자,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진짜 저 미친놈 아니야. 저런 엉뚱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 예술가들을 초청을 해야 된다. 울산으로 초청을 해서 그들한테 공간을 주고 실험실을 주고 돈을 줘서 네 맘대로 놀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 그러면 나옵니다. 그러면 나옵니다. 간섭하면 안 돼요. 간섭하는 순간에 구닥다리가 그 속에 요즘 말로 꼰대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그 사람들한테 먼저 알려줄 거는 있어요. 네가 먼저 공부해라. 풍요로운 자연환경, 울산에 풍요로운 자연환경, 그것을 기반으로 꼽힌 물질 및 정신문화, 그거는 알아라. 그거 공부해야지. 그리고 그런 사람은 다 공부합니다. 안 시켜도. 그 다음에 이 안각화의 문화예술사적 어떤 가치, 창의성 이런 것도 공부해라. 그 다음에 울산만의 공업화의 기적, 여기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라. 울산의 20세기의 이 산업의 선구자들은 뭘 생각했는지, 어디에다 고민을 뒀는지 그걸 생각해라. 자유롭고도 엉뚱한 사유. 그리고 치열한 탐색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나오는 하이브리드. 기름하고 전기하고가 연결될 줄, 물하고 산소하고 연결될 줄, 돌멩이하고 나무하고 연결될 줄 우리는 몰랐어요. 근데 그 연결시키니까 전혀 다른 기가 막힌 것들이 나오더라.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아이고.